남편과 저는 직장 동료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주변의 사람이 늘 끊이지 않을 만큼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지요. 남편이나 저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둥글둥글 넘어가는 성격이다 보니 큰 소동이나 다툼 없이 2년을 연애했습니다. 이후로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네요. 남편의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건강하십니다. 아버님께서는 중소기업을 다니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은 아르바이트처럼 유명 식당의 주차장 관리 일을 하고 계세요. 어머님께서는 일평생 전업주부로 사셨고요. 남편의 형제관계로는 위로 나이 많은 신우가 한 명 있어요. 겉에서 보기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자면 시댁 식구들과 남편 사이는 대면대면하다고 할까요? 속에 있는 이야기는 잘 안 하는 눈치고 남편 말로는 정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남편이 돈도 잘 벌고 어머니께 용돈도 드려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남편을 챙기려는 흉내는 내세요. 남편도 어찌됐건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니 도리는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말하길 어려서부터 신우만 끼고 도는 어머님 때문에 어지간히 차별당하며 자랐답니다. 어머님께선 남편보다 5살 많은 그 신우를 나중에 음대 교수로 만든답시고 원래도 그렇게 재산이 있는 집은 아니었는데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끌어다 과외시켜서 대학 보내고 대학원에 해외 유학까지 보내고 돈을 말 그대로 쏟아 부으셨다네요. 하지만 막상 남편이 대학 갈 나이가 되니까 어머님께선 집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 먹고 죽을래도 없다고 말 그대로 죽는 소리를 하시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편한테 대놓고 대학을 가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셨다지만 걸핏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는데 너가 그런 애들하고 경쟁해서 어떻게 이기겠냐며 무시하는 이야기를 해대셨으니 어린 남편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결국 남편은 등록금이고 뭐고 알아서 하겠다며 도끼를 품고 말 그대로 이를 갈며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었대요.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등록금 내야지, 생활비 마련해야 하지, 뭐하나 쉬운 일이 없더래요. 결국 군대까지 다녀오니 대학교 졸업하는데 거의 8년 걸렸다고요. 이렇게 남편이 자기 인생을 헤쳐나가는 동안 신우도 한국에 들어왔답니다. 어머님은 이제 신우 인생에 말 그대로 꽃길만 있을 줄 아셨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음대 교수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이제 돈도 하나 없었던 시댁에서 계속해서 신우 뒷바라지를 해줄 수도 없었겠지요. 저희 신우를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도 늘씬하고 예쁩니다. 남편 말로는 젊어서는 더 예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선배들한테 인기도 많고 가끔 집 앞에 찾아와서 만나달라고 우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님께선 언젠가부터 교수 같은 거 안 해도 그만이다. 연예인을 시킬지 고민 중이다. 돈 많은 집에 시집가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살 팔짱가 보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다니셨대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들어온 지 2년 만에 신우는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가 중소기업을 한다는, 그리고 그 사업을 물려받을 거라는 남자를 만나서 정말 못만 갔지요. 그런데 그런 신우가 이혼을 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정확한 이혼 사유는 모르지만 조카는 신우가 키우기로 했다는데 위자료며 양육비며 한 푼도 못 받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졸지에 갓난아기를 데리고 이혼녀가 된 신우는 갈 곳이 없었기에 결국 시댁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신우의 사정이 안타깝긴 했지만 신우가 어디에 가서 살든 저희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왈가왈부할 문제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부모된 입장인 시부모님께선 그런 신우가 안타까워서 죽으려고 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당신 딸이 얼마나 잘났고 그래서 얼마나 시집도 잘 갔는지 모른다며 한마디로 딸에 대한 자부심에 목숨을 건 양반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신우가 쫓겨나듯 이혼을 한 걸 아시고는 말 그대로 기절초풍을 하셨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그렇고 딱히 신우를 도와줄 만한 방법을 갖고 계시진 않았어요. 저희에게 자세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정황상 신우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무튼 신우가 시부모님과 합가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생신이라서 시댁에 모두 모이게 되었지요. 결혼하고 처음 챙겨드리는 어머님 생신이었기에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만 해도 착한 며느리, 좋은 며느리로 어머님 눈에 들고 싶었거든요. 저는 친정부모님과 사이가 너무 좋은데 남편은 시부모님과 그렇지 못했으니 저 속이 말이 아니겠구나 싶어서 제가 중간에서 다리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요. 전날 미역국은 미리 끓여두었고 갈비찜하고 잡채도 데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시댁에 도착해 생일상 준비를 하는데 신우는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본인 어머니 생신인데 금방 나타나겠지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조카를 안고 계시던 어머님은 제가 하는 것들이 뭔가 못마땅하신지 계속 부엌 앞을 서성이며 혀를 차셨습니다. 구체적으로라도 뭐가 잘못되었다고 확실히 지적을 해주시면 좋은데 밑도 끝도 없이 안목이 없다, 손끝이 야무지지가 못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니 속도 상하고. 그런데 남편이 다 듣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어머님께 그러실 거면 이 음식들은 저희가 가져갈 테니 외식이나 하자며 저더러 그만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도 시애미가 그런 소리도 못하냐며 사부치곤 다시 거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상차림이 끝날 때까지 남편이 옆에서 저를 도와주었지요. 어느덧 상을 다 차리고 수저를 놓고 있는데 신우가 작은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부스스한 머리에 잠옷차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동생도 오고 올케도 오는데 저럴 수가 있나 싶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뭐라고 할 군번이 못 되잖아요. 꾹 참고 앉아서 식사하시라고 그랬지요. 신우가 케이크 정도는 준비해놓지 않았을까 생각하다 혹시 몰라서 저희가 하나 사갔는데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사가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생크림 케이크도 식탁에 올렸는데 어머님께서 네 신우는 생크림을 안 먹는답니다. 아니, 어머님 생신이지 신우 생일도 아니고. 그러자 남편이 그럼 저희가 가져가겠다며 바로 다시 상자에 집어넣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아무리 그래도 초는 불어야 할 거 아니냐고 네 조카가 초 부는 거 좋아한답니다. 남편은 걔가 초 불면 케이크에 침 다 튀는데 그거 더러워서 누가 먹냐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도 당신이 한 소리가 있어서 더는 말씀도 못하시고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식사를 시작했는데 애가 얼마나 나분거리는지 어머님께서 식사를 거의 못하고 계셨습니다. 신우는 막말로 자기 엄마 생일에 자기 자식인데도 하나 신경도 안 쓰고 자기 밥 먹느라 정신 없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어머님께 제가 아이를 볼 테니 식사를 하시라 했습니다. 어머님도 고맙다 하시면서 애를 저에게 넘겨주셨어요. 정말이지 여기까진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애를 안고 있다 보니 식사하기가 수월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보다 안 되겠던지 3일 싸서 제 입에 넣어주었어요. 어른들도 계시고 민망해서 하지 말라고 눈치를 줬지만 남편은 개의치 않고 한 번 더 쌈을 싸서 제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우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진짜 꼴사나워 죽겠다며 재수없다고요. 어른들 앞에서 저도 저희가 실수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에 신우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는 됐지만 그렇게 정색을 하며 소리를 지를 일인가 싶었지요. 전 너무 깜짝 놀랐고 아이도 금세 자지러졌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이었던 건 신우가 울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자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면서. 신우 선에서 끝났으면 그래도 제가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신우가 울기 시작하자 아버님이 수저를 집어 던지듯 내려놓으시곤 진짜 밥맛 떨어진다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질 않나. 급기야 어머님께서 너네는 정말 못돼 처먹었다면서 그렇게 행복한 티를 내야 직성이 풀리겠냐입니다. 저흰 너무 황당했지요. 결국 신우까지 애를 확 낚아채듯 데려가선 식탁을 떠났지. 어머님께선 절 보며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아주 집안 꼴 잘 돌아간다고 하신다는 말씀이 불쌍한 신우는 신경도 안 쓰고 먹여주고 받아먹으면서 실실거리는 저희를 보고 계시니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신답니다. 그러면서 저희 꼴도 보기 싫다고 당장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생일 주인공이신 분이
내쫓는데 달리 방법이 있겠어요? 남편도 얼빠진 얼굴로 신우의 뒷모습을 보다 어머님을 쳐다보더니 한숨을 내쉬곤 저더러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가라는데 뭐하러 버티고 있냐고요. 그렇게 현관을 나서는데 어머님께서 죄송했다 빌지는 못할 망정 지 잘났다고 나가는 꼴 좀 보라며 뒤통수에다 또 한바탕 쏟아내시더라고요. 어쩌라는 건가 싶어서 남편을 슬쩍 쳐다봤는데 남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제가 위로랍시고 한마디 해봤자 별 도움도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 손만 꼭 잡아줬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사실 어머님께 몇 번이고 연락을 드려볼까 생각도 했지만 남편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 먼저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니 대뜸 괘씸하다면서 그러고 가놓고 연락 한 통도 안 하는 게 말이 되냐입니다. 쫓아내셔서 쫓겨난 건데 저희 잘못이라 하니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몇 번이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무슨 일로 연락을 주신 건지 조심스레 여쭈었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당신이 기니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남편에게 말하지 말고 집으로 오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부르시나 싶어 불안하기도 했고 걱정도 되었지만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이끌어내서 시댁 식구들과 저희 부부 사이를 원만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만 계셨던 게 아니고 아버님과 신우도 있더라고요. 웃긴 게 가장 처음 든 생각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몰라도 수적으로 제가 불리하겠구나. 정신 단단히 차려야겠다. 그런 거였네요. 어머님께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면서 신우 형편이 이렇게 되었으니 당신과 저희 부부가 신우 생활비를 좀 보태주어야겠다고 하시더군요. 황당했어요. 사지육신 멀쩡한 신우의 생활비를 왜 저희가 보태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았지요. 어머님께선 저더러 넌 아직 애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여자 혼자 애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냐며 당신들이 신우 생활비로 50만 원을 보탤 테니 저희더러 100만 원씩 보내랍니다. 저희는 이미 자식돌이 한답시고 시부모님께 한 달에 30만 원씩 보내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희 부부의 연봉을 고려한다면 한 달에 30만 원씩 보내드리는 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께서 남편을 어떻게 키우셨는지를 알고 난 이후로는 솔직히 그 30만 원도 내켜서 드린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자식으로서 드리고 있던 건데 이제 신우한테까지 생활비를 대주라니 황당했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지 않으니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답답하셨는지 왜 대답을 안 하느냐고 절 채근하셨어요. 급기야 아버님께선 저더러 소잡아먹은 귀신이 들었냐며 빨리 알겠다고 하라며 악을 쓰시더군요. 저는 아버님 어머님께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치사하고 더럽네 어쩌네 내 동생이 번 돈이 네 돈이냐며 네가 뭔데 된다 안 된다냐고. 저도 짜증이 나서 그럴 거면 애시당초 남편한테 직접 물어보시지 왜 사람 귀찮게 오라가라 불러놓고 안 된다니까 화를 내냐고 받아쳤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저더러 어디 배운 데 없이 손윗사람한테 달라드냐며 지금 네 신우 무시하냐입니다. 네 신우가 얼마나 잘났는 줄 아냐면서 너까지 거랑은 상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말 그대로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잘나서 위자료도 한 푼 못 받고 이혼해서 친정에 기어들어 사냐고 받아쳤습니다. 저도 제가 말이 지나쳤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선 절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며 손을 올리셨고 저는 말 그대로 옆에 두었던 제 핸드백만 들고 도망치듯 시댁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는데 심장이 벌렁거리고 한편으론 억울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제 목소리를 듣곤 대번에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방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누나한테 막말한 건 너무 미안한데 자꾸 나를 무시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가 나갔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잠깐 말이 없더니 그냥 차 안에 있으랍니다. 자기가 지금 온다고 1시간만 기다리라고요. 남편은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저를 보더니 미안하다며 같이 시댁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니
어머님께서 빌러 왔냐라는 말과 함께 문을 여셨어요. 그러다 남편을 보고는 조금 놀라신 듯 했지요. 다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버님께선 다짜고짜 저를 가리키며 저런 물건을 데려오다니 기가 막힌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버님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면 그냥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도 아버님께 가만히 좀 있어 보라며 아버님을 진정시키셨어요. 남편은 대뜸 그래서 총 해달라는 게 얼마냐고 어머님께 묻는 게 아니겠어요. 전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늘 제 편인 줄만 알았던 남편도 결국엔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다 적을 순 없지만 별의 별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서운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저만 바보 된 것 같기도 하고 반면에 어머님의 얼굴엔 금세 화색이 돌았습니다. 어머님께선 한 달에 이래저래 150이면 넉넉지 않겠냐며 아까 저에게 말씀하신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부르시더라고요. 착한 아들이 이번에도 당신 뜻대로 해줄 거라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리면 자기에겐 뭐가 돌아오냐고 묻더라고요. 시댁 식구들도 저도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장점이자 단점이 계산적이지 못하다는 점이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따지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당황하신 듯한 어머님과 아버님께선 가족끼리 돕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입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기 대학 다니고 그럴 때 아무도 자기를 안 도와주지 않았냐며 그런데 자기는 왜 도와야 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자식 된 도리는 충분히 하고 사는 것 같은데 누나 돕는 것도 뭐 도리가 있는 거냐고요. 그러자 신우가 동생의 도리 모르냐입니다. 남편도 누나의 도리는 없냐고 받아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당신이 너무 오래 살아서 별소리를 다 듣는다며 서럽다고 그러셨어요. 뜬금없이 감정에 호소하시더라고요. 당신의 착한 아들이 여우 같은 저를 만나서 돈 몇 푼에 저렇게 연연하는 놈으로 변했다네요. 그리고 덧붙이신 말씀은 충격적이었어요. 남편더러 너도 이혼하라고 그래서 우리 네 가족이 예전처럼 알콩달콩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신우 이혼했을 땐 개고품을 물고 쓰러지시던 양반이 아들더런 이혼하라고. 전 남편의 그런 얼굴은 처음 봤어요. 남편이 정말 무서운 얼굴을 하더니 이제 아예 자기 인생을 망칠 작정이냐며 어머님께 악을 쓰더라고요. 이혼을 할 바엔 이 가족들하고 연을 끊겠다며 자기 좀 제발 호적에서 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망할 자식돌이 좀 안 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면서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과하기 전까진 안 보고 살 줄 알라며 제 손을 잡아 끌고 나왔답니다. 이후로 저희 부부는 시댁에 안 가고 있어요. 벌써 반년도 지났지요. 그래도 계속 보내드리려던 용돈은 끊지 않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절대로 드리지 말라더군요. 저도 고민 끝에 남편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제 남편을 어려워하고 불편해하셨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남편도 결국 시댁 식구더라. 그래서 이혼했다 하는데 그래도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고 제가 남편의 편이 되어준다면 어렵고 힘든 일은 없겠지요? 시부모님이나 신우를 생각하면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멋대로 나서지 않으려고요. 제가 지금 지켜주어야 할 건 제 남편이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자친구의 도를 넘는 행동에 충격을 받아 파혼한 30대 여성입니다. 걷는 놈이에 뛰는 놈, 뛰는 놈이에 나는 놈 있다는 말을 남자친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걸까요? 지금쯤 지가 얼마나 멍청하고 한심해 보였을지 알아차리긴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시기에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두 분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사실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술과 여자를 좋아하고 아내와 자식은 안중에도 없던 아버지셨지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도착해서 벨을 눌렀는데 모르는 아주머니가 현관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얗게 바른 얼굴에 빨간 입술을 한 그 아주머니는 절 보더니 아는 채 반가운 체를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묻는 순간 소파에 앉아 울고 있는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아버지께서 씩씩대고 계셨고요.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아버지께서 만나던 술집 여자를 집에 데려와 어머니께 점심을 차리라고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께선 아버지께 드디어 완전히 미친 거냐며 소리를 지르셨고, 아버지께선 어머니가 당신 체면에 똥칠을 했다며 그 여자가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리셨답니다. 사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건 저도 몇 번이고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어머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개만도 못했지요. 어린 저는 어머니를 아버지로부터 지켜드릴 수 없었고 오로지 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니가 혹시나 저를 버리고 도망가시진 않을지 걱정하는 일뿐이었지요. 매일매일이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마음 편하게 친구들과 떡볶이 한 번 사 먹지 못하고 집까지 한달음에 뛰어오기를 여러 번이었어요. 어머니가 여전히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두 분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위장이혼이라고 했어요. 사업도 그렇고 세금 문제 때문이라면서요. 하지만 위장이혼이라는 말과 달리 서류상으로 두 분은 완벽히 남남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셨답니다. 이혼하기 몇 달 전 사업 때문에 그렇다며 아버지께선 반강제로 당신 건물을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았는데 알고 보니 그 건물엔 빚이 1억 넘게 있었지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이야기라는 걸 감안한다면 보통 큰 금액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드디어 아버지로부터 벗어났다는 그 자유를 누려볼 새도 없이 어머니께선 아버지가 치신 사고의 뒷수습을 시작하셨지요. 하루는 어머니와 이모가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당신보다 10살도 어린 여자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더군요.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말 잘 됐다고 두 번 다시 어머니와 제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랬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진 빚을 갚지 않으면 건물은 그대로 경매에 넘어간다고 했어요. 어머니께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알아야 한다며 그 빚을 어떻게든 갚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실은 당신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후로 저희 어머니는 정말 지독하게 사셨습니다. 새벽엔 동네 목욕탕을 청소하셨고 낮에는 건물을 청소하셨어요. 가끔 손이 부족한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부탁하는 날이면 보너스 받으러 간다며 싱글벙글 웃으셨지요.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 어머니께선 결국 빚의 대부분을 갚으셨습니다. 덕분에 그 건물은 어머니의 재산이 되었지요. 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월세를 전전하던 저희는 건물 3층으로 이사를 들어갔어요. 건물 1층엔 3개의 점포가 있었는데 마침 한 점포가 폐업을 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반찬 가게를 여셨습니다. 어머니나 저나 홍보도 영업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속된 말로 무식하게 장사를 했어요. 정성을 다해 만들고 박리담의 식으로 양은 많이 가격은 싸게요. 그런다고 해서 처음부터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더라고요. 장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어머니께서 남의 건물에서 세를 내가며 장사를 그런 식으로 하셨다면 진작에 접으셨어야 할 거예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일이지만 어머니께선 딱 2년만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청소일을 하실 생각까지 하셨답니다. 하지만 다행히 1년이 지나니 조금씩 반응이 오더라고요.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김치가 너무 맛있다며 대량으로 살 순 없겠냐고 이야기가 나왔고 급기야 인근 회사들에서도 납품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고등학생에 불과했으니 현실적으로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건 온라인에서 어머니 가게를 홍보하는 정도에 불과했어요. 어머니께서는 당시 몇몇의 아주머니들을 직원으로 고용해 가게를 운영해 나가고 계시기는 했지만
언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해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께선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며 작은 회사를 설립하셨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경매로 나온 공장이 있어 그것도 매입을 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직원 5명을 둔 김치 공장의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의 인생을 바꿔 나가시는 동안 저 역시 죽기 살기로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저도 어머니 회사에 가서 일을 배우고 어머니께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었지만 어머니께서 거절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뭘 아냐는 거였지요. 저에게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서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게 어머니의 말씀이셨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경영학과 마케팅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뒤에는 해외로 유학도 1년 다녀왔지요.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는 취업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무조건 어머니께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과는 달리 제가 가서 일하게 됐을 때 어머니가 느끼실 부담과 제가 느낄 불편과 같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다른 회사에 가서 좀 더 배우고 오는 편이 도움이 되겠다는 결론이었네요. 그렇게 저는 국내 식품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5살이 많았지만 입사 시기는 고작 1년이 빨랐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늦은 나이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는지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저야 나중에 남자친구에게서 직접 들었지만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기자를 하겠다며 2년이란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때는 정의감이 넘치고 세상에 대한 환멸을 느껴서 사회를 고발하는 기자가 되려고 했다나요. 하지만 기자가 되는 길이 쉽지가 않더랍니다. 이후로는 부모님의 성화에 내키지도 않는 공무원 공부를 몇 년 동안 했다고요. 하지만 역시 그 또한 잘 풀리지 않아서 결국 아버님께서 아는 지인의 지인을 통해 지금의 회사에 거의 낙하산처럼 꽂아주었다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남자친구는 마치 자기가 엄청난 특권층인 것 마냥 으스댔는데 얼마나 꼴 같지도 않던지요. 그런데도 그런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건 남자친구가 잘난 척이 심해서 그렇지 저에게 항상 다정하고 친절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내 다른 직원들, 특히 상사들한테 깍듯하고 예의가 바른 것도 보기가 좋았어요. 남자 직원들 대부분이 담배를 피러 간다며 1시간마다 밖에 나가고 술자리를 좋아해서 걸핏하며 회식을 잡아댔는데 남자친구는 달랐습니다. 건강을 생각해 담배는 안 피고 실수할까봐 술은 안 좋아한다고요. 어린 시절 폭력적이고 술과 여자를 좋아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봤던 탓에 저는 이성을 볼 때 그 사람의 음주 여부나 여성 편력 등을 집중해서 관찰하는 편입니다. 그런 저에게 남중남고 그리고 남자들이 대부분인 과를 졸업했다는 남자친구는 남편감으로 정말 딱이다 싶었지요. 그래서 잘난 척을 하는 건 귀여운 애교라고 여기고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정도껏 해야 봐주지요.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지만 이제 제가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남자친구의 잘난 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심해졌어요. 둘만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소소한 재미를 추구하는 저와 달리 남자친구는 매번 국제정세가 어떻고 나라 상황이 어떻고 같은 전혀 가볍지 않은 그리고 당장 우리의 연애와 전혀 상관없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야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이 지적이고 똑똑해 보였던 게 사실이에요. 또 제 딴에는 남자친구의 길을 살려준답시고 조금 과하게 리액션을 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뜬금없이 아프리카에선 애들이 쌀이 없어 굶어 죽어가네 어쩌네. 그런 소리를 기껏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해대면 제 기분은 어떻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도 어려운 이야기만 해대길래 똑똑한 여자를 좋아하나 싶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어요. 저도 배울 만치 배운 여자였는데 그래도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는 그런 남자친구에게 걸맞는 여자가 되어야겠다는 욕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관심도 없는 분야의 책까지 찾아 읽어가며 말 그대로 공부를 했네요. 황당한 건 막상 제가 공부를 하니까 남자친구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게다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자기 말이 맞다고 우겨대기 일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유랍시고 들먹이는 내용들도 듣고 있다 보면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소에 제 성격이라면 그런 걸 구태여 지적하진 않았겠지만 어디 가서 행여 개망신당할까 싶어서 한두어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휴, 자기가 실수한 건 인정하지 않고 갑자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사랑의 힘이 무섭긴 하대요. 싸우고 지치기는 했어도 맞춰가는 과정이라 생각했지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은 솔직히 못했거든요. 제 인생의 첫사랑이기도 했고 첫남자이기도 했으니까 미련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좋은 점만 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했을 땐 솔직히 걱정보다 안도가 되었던 게 사실이에요.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는 어머니와 저밖에 없었잖아요. 믿음직한 남편이자 사위가 돼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잘난 척하는 것 빼고는 그래도 심성은 곱고 착한 사람이었고 행실도 바르다고 믿었으니까요.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저는 회사를 관뒀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니던 회사는 사내 결혼에 꽤나 부정적이었거든요. 전 어차피 언젠가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 일을 배울 생각이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이 맞아떨어져 별 미련 없이 회사를 관뒀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김치 회사를 운영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남자친구는 벌써부터 전업을 할 생각이냐며 걱정이다, 실망이다 그딴 소리를 해댔지요. 남자친구와 상의를 하지 않고 회사를 관둔 건 제 실수입니다. 인정해요. 하지만 제가 원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누가 밤나라 배나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직할 곳이 정해져 있는데 남자친구가 그토록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요. 남자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나자 남자친구는 오해해서 미안하다며 자기는 제가 개념 있는 여자인 줄 알았기에 깜짝 놀랐답니다. 그 말도 영성에 차지는 않았지만 자꾸 말꼬리 잡아서 서로 좋을 게 없다 싶어 못 들은 채 넘겼어요. 저는 회사를 관뒀고 어머니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전 솔직히 제가 큰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어머니 회사는 제가 다니던 회사에 비하면 규모도 한참 작았고 여러 가지로 달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다른 직원들로부터 많은 걸 배워야 하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짐이 되는 게 아닌지 죄송스러울 지경이었지요. 며칠 뒤 남자친구가 저하고 긴히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회사에서 보다가 제가 관두고 난 이후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만나서도 보통은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혼에 관련해서 뭐 상의할 게 있나 보다 생각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회사를 때려치고 싶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어요. 저와 달리 남자친구는 별다른 계획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해도 그 나이에 이직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저나 남자친구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실실 웃어가며 자기를 저희 어머니 회사에서 일하게 해달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남자친구의 말에 황당하기도 했고 난처했어요. 무조건 거절을 해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건지. 하지만 남자친구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만으로도 서운하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카페를 그냥 나가버렸어요. 이 어이없는 상황에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일단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면서도 이게 뭐 하자는 짓거리인가 싶어서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결국 남자친구에게 사과를 했어요. 한번 어머니께 물어나 보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다 조심스레 낮에 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께선 생각이 많아 보이셨어요. 그러더니 인턴도 괜찮으면 와서 해보라고 하랍니다. 채용하는 건 인턴하는 거 보고 정하신다고요. 생각지 못한 어머니 반응에 저는 좀 놀랐지만 일단은 이 좋은 소식을 알려야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전해 들은 남자친구는 왜 조건이 붙냐고 또 툴툴거렸습니다. 진짜 아쉬운 게 누군데 내가 왜 남자친구를 구슬러야 되지 싶으니까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싫다고 하면 나도 더는 모르겠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도 이번엔 한 발 물러서더니 알겠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래도 남자친구가 최소한 어디에서 자기가 발을 뻗어도 되는지 아닌지 정도는 분간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회사 내에서 사회생활을 아예 못하던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 회사가 작다고 무시를 한 건지 남자친구는 출근을 하기가 무섭게 헛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네요. 어머니 회사에는 13명의 직원분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저희보다 나이가 많거나 경력이 오래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상대로 남자친구가 또 지가 잘났다고 떠들어댄 거지요. 대기업에서는 그렇게 일 안 한다. 사고방식이 그런 식이면 성장을 못한다. 누구누구 씨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된다. 이런 건 영어로 써주셔야 되지 않겠냐. 직원들 사이에서 당연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남자친구가 직원들 앞에서 자기가 마치 이 회사에 뭐라도 되느냐 거들먹거리고 한마디로 어디서 저런 걸 데려왔냐는 불만이었지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건 깨이치 않는 눈치였어요. 오직 자기 잘난 것만 뽐내느라 바빴지요. 심지어 그날은 사장인 저희 어머니를 상대로 그 꼴 같자는 지적질을 했고 난리가 났네요. 어머니께서 거래처와 일정 및 수량을 조율하고 계시던 시기였어요. 제가 그 일을 도왔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것도 근무 시간에 멋대로 제 자리에 와서는 그 서류를 보더니 이게 경제학적 관점에서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더니 급기야 저희 어머니랑 이야기를 해봐야겠답니다. 이러다간 회사 망하게 생겼다면서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번 집 걸려봐라 하고 냅뒀습니다. 저희 사무실 구조가 어떻냐면 어머니가 쓰시는 사장실에서 직원들 자리가 다 보이고요. 직원들도 사장실 내부를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방음도 제법 되는 편이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사장실에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께서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고 놀란 제가 사장실로 뛰어 들어갔어요.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자친구가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 전부 다 수준 미달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업을 끌어오셨는지 모르겠다나. 그러면서 어머니께 이러실 때가 아니라 일단 대학원에 가서 경영자 수업을 들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오너의 품격이 어떻고. 모르겠어요. 뭔 헛소리를 얼마나 신나게 떠들어댄 건지. 아무튼 어머니께선 말 그대로 정말 크게 노하셨지요. 결국 인턴은 바로 쫓아냈네요. 잘난 남자친구께서 노동법이 어쩌고 난리를 쳤지만 저희가 회사가 작아서 그렇지 변호사도 있고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잘났으면 법대로 해보라고 상대도 안 해주셨어요. 결혼은 당연히 물 건너갔습니다. 어떤 딸이 남자친구가 자기 어머니한테 그러고 달라드는데 결혼하고 싶겠어요? 솔직히 저한테 지 잘났다고 떠들어댄 거야. 같이 놀아준 셈 쳐도 되지만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건 지금도 때려 죽여도 분이 안 풀릴 것 같아요. 솔직히 파혼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뭐 예약을 하나 한 것도 아니고 양쪽 집안 어른들한테 서로 소개한 정도에서 끝나서 다행이지 뭐예요. 진짜 남자 잘못 만나서 망하는 여자는 있어도 혼자 살아서 망하는 여자는 없다더니 혼자 살아야 될까요? 정말이지? 결혼은 어렵네요. 훅이랄 건 아니지만 남자친구한테는 지금도 연락이 오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저더러 어머니 좀 말려보라고 자기는 회사와 저희 모녀를 위해서 총대를 메고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회사까지 때려치고 나와서 갈 곳도 없는데 이렇게 며칠 만에 나가라고 하면 이건 오너마인드가 어쩌고. 그렇게 잘났으면 본인 능력껏 살 길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난 오빠가 그놈의 입 때문에 언젠간 크게 경을 칠 줄 알았다고 한마디 해줬지요. 진짜 이제 그만 좀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입이 문제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속상해하실까봐 남편과 갈라섰단 소리는 꺼내지도 못한 30대 여성입니다.
하소연할 곳이 여기밖에 떠오르지가 않네요. 제가 남편과 갈라서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려면 제 가정사를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고 저를 세상에 있게 해주신 친아버지께서는 제가 6살일 때 오랜 암투병 끝에 돌아가셨어요. 이후로 어머니께선 하루 꼬박 8시간을 공장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며 생계를 꾸려나가셔야 했지요. 사정이 그렇다 보니 저 역시 자연스레 외조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두 분 다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셨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의 빈자리에도 조금씩 익숙해져 갔네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해에 저와 어머니는 원래 살던 집에서 나와 아예 외갓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께선 여전히 공장과 식당을 오가며 일을 하셨어요. 어린 마음에 배가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며 어머니의 출근을 회방 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저를 외조부모님께선 몹시 딱하게 여기셨고요. 특히 외할머니께선 어떻게든 어머니의 빈자리를 메꿔주고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가령 비가 오는 날 학교 앞으로 저를 데리러 오는 일이라던가 학교에 제가 빼먹은 준비물을 가져다 주시는 일 같은 거요. 지금 생각해보면 외할머니도 연세가 있으셨는데 어린 손녀의 어리광과 짜증을 받아주셔야 했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걸 알기엔 너무 어렸고 친구들의 젊은 어머니들 사이에 나이든 외할머니가 계신 게 속상하기만 했네요. 친구들이 너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냐며 놀리기라도 한 날은 얼마나 서럽고 억울하던지. 그러다 한여름의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가 끝나고 평소처럼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에 못 보던 남자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아버지셨어요. 처음 만난 새아버지께선 느긋한 목소리로 저에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전 왠지 쑥스러우면서도 잘 보이고 싶은 기분이 들어 괜히 학교에서 풀었던 시험지를 꺼내놓고 열심히 공부하는 척을 했어요. 관심을 끌려고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 외조부모님과 새아버지까지 모두 그런 저를 보고 귀엽다며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그날은 모처럼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어머니 얼굴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실로 오랜만에 본 기분이었지요. 어머니는 기분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조금은 짓궂은 장난도 새아버지께 치셨는데요. 새아버지는 사람 좋게 웃기만 하실 뿐이었어요. 저 아저씨가 제 새아버지가 되면 좋겠다고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네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어머니께서 저에게 낮에 본 아저씨가 아버지가 되면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너무 좋다고 했어요. 사실 아버지가 생기는 것도 좋았지만 지금보다 덜 바빠질 어머니를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어머니께선 몇 번이고 저에게 정말 괜찮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혹시나 어린 딸이 상처를 받게 되진 않을지 많이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두 분은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 다정하고 자상하신 것은 물론이고 저에게도 늘 공주라 부르며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게다가 나중에서야 새아버지께서 행여나 제가 받을지도 모르는 상처를 걱정하시느라 일부러 다른 아이는 갖지 않으셨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새아버지께 감사한 일을 이야기하자면 석 달 밤을 꼬박 새도 모자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얼마나 제가 새아버지께 감사해야 한지 잘 알고 있고요. 남편이라고 부르는 것도 소름 끼칠 정도로 싫지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편의를 위해 그냥 남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남편과 사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남편에게 저희 집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그날은 우연히 남편이 제 휴대폰에서 제 가족 사진을 보곤 저더러 어머니도 안 닮고 아버지도 안 닮고 도대체 누굴 닮은 거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전 돌아가신 친아버지와 판박이라고 해도 될 만큼 정말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돌아가신 친아버지를 닮은 거라고요. 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숨길 생각도 없었고 이미 오래전 일이었기에 어렵지 않게 말할 수 있었네요. 하지만 듣는 입장에선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며 새아버지를 가리키더니 이분은 누구시냐 묻더라고요.
하나씩 설명하면 끝도 없겠다 싶었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부터 저희 어머니가 재혼하신 이야기까지 전부 다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제가 워낙 밝아 보여서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아무튼 뭐 신기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보인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크게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재혼 과정이 주변에 흔하진 않으니까 놀랐을 수도 있겠다 싶었달까요? 사실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를 다니던 동료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같이 다니다가 제가 먼저 때려치고 나왔어요. 퇴사를 하게 된 계기는 회사가 별로인 것도 있었지만 장사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컸거든요. 그렇게 제가 시작한 건 분식집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장사를 했는지는 제 영업비밀이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픈한 지 5개월 만에 처음 가게를 차릴 때 들어간 원금 회수를 했을 만큼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이후론 운 좋게 방송도 두어 차례 탔고요. 미디어에 힘이 크긴 하더라고요. 절 알아본 초중고 동창들부터 예전 직장 동료들까지 아름아름 하나둘씩 연락이 오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도 그렇게 연락이 닿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지요. 그날도 평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말쑥한 정장 차림에 손님이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긴 해도 정장 차림의 회사원 손님은 흔하지가 않아서 슬쩍 보니 저를 보고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다시 보니 예전 직장 동료였던, 그러니까 지금의 제 남편이었어요. 자기가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주소를 알아냈다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너스레를 떨며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니 반갑다고. 솔직히 같이 회사 생활할 때는 일주일에 3-4마디나 할까 정도로 어색한 사이였는데 갑자기 찾아와서는 반가워하니까 조금은 황당했어요. 남편은 이후로도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분식집에 찾아왔고 어떤 날은 제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같이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지요. 지금 내가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는 건가라고 헷갈릴 때쯤 남편이 진지하게 만나보자며 고백을 해왔습니다. 사귀는 동안 큰 트러블은 없었습니다. 다른 직장인들처럼 주말에 쉬던 남편과 달리 저는 주말에는 무조건 가게를 열었기 때문에 솔직히 한 달에 3-4번 정도 데이트를 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러니 서로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했고 웬만한 일은 참고 넘겨버릇했지요. 그래서 서로가 잘 맞는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네요. 남편이 말하기를 자기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답니다. 알고 보니 남편 역시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고요.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굳이 이야기할 필요를 못 느꼈다나요. 솔직히 전 너무 황당했어요. 분명히 연애 초반에 제가 먼저 친아버지 돌아가신 이야기부터 해서 다 털어놓았잖아요. 심지어 자기가 마치 처음 봤다는 듯 신기하단 식으로 반응까지 해놓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동안 말없이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한다는 말이 홀어머니라고 하면 괜히 제가 부담을 느낄까봐 말을 못했다나요. 솔직히 그 말도 곱게 들리지 않았고 핑계다 싶었지만 혹시 남편에겐 돌아가신 아버님의 자리가 큰 상처였나, 그래서 말을 못했나 싶어서 더는 따지지 않고 알겠다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은 결혼식 당일에도 있었습니다. 샵에서 메이크업 받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남편이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급한 일인가 싶어. 왜 그러냐 하니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님께서 혼주석에 홀로 계실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답니다. 그러면서 장모님도 혼자 앉으시면 좋겠답니다. 어차피 친아버지께선 돌아가셨으니 장모님이 혼자 앉아 계셔도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이 없을 거라나요? 제가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럼 새아버지는 어디 앉으시란 말이냐고, 나랑 같이 손잡고 버진로드도 입장하실 건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니까. 자긴 솔직히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답니다. 정 못하면 자기랑 동시에 입장하면 되지 않냐고요.
내가 아버지가 안 계신 것도 아닌데 왜 그래야 하냐고. 나에겐 새아버지가 친아버지나 마찬가지라고. 그걸 못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거면 이 결혼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아마 제가 남편이 생각하던 것보다 세게 나갔던 모양이지요. 남편은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냐며 돌아가신 장인어른께 괜히 죄송해서 그런다나요? 제가 돌아가신 분 마음 헤아리다가 살아계신 분 마음에 상처 주지 말라고 당신 장인어른은 새아버지시라고 딱 선을 그어 말했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자기가 경솔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오긴 했지만 시쳇말로 빈정이 상할 대로 상했던 터라 그렇다고 당일날 진짜 이 결혼 못한다고 엎을 수도 없고 이게 아닌데 생각하면서도 예정대로 식을 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 더 용기를 냈어야 하는데 식을 올린 이후로도 남편은 은근히 돌아가신 친아버지 이야기를 들먹이며 새아버지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아버지가 지한테 뭘 어쨌다고 저러나 싶어서 기도 안 차더군요. 그러다 올해 초 있었던 일로 남편에게 있는 대로 정이 떨어졌어요. 저희 부모님께선 매해 연초에 건강검진을 받으십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솔직히 의례껏 하시는 검사였지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저까지 저희 세 사람 중 그 누구도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새아버지께서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가끔씩 가슴이 뻐근하다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워낙 앉아서 일을 오래 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제가 너무 안일하게 넘어갔던 것 같아 어찌나 죄송하던지. 당장 새아버지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고 그럴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히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솔직히 새아버지마저 제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에 갈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졌던 것 같아요. 새아버지께서는 당신은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별거 아니라며 저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하셨지만 별 소용은 없었어요. 솔직히 이미 이별을 겪어봤으니 더 두렵고 겁이 났네요. 저는 새아버지께 무조건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같이 해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한 아버지께선 치료와 관리를 받기로 약속하셨지요.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만큼은 제가 다 부담하겠다고 약속드렸고요. 솔직히 아버지가 저보다 돈은 더 많으셨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뭔가 해드리고 싶었달까요? 그렇게 새아버지가 다니실 병원과 받게 되실 치료까지 정해지고 나서야 남편에게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미리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편은 일단 새아버지 일이라면 상지팡이를 짚고 나서서 부정적인 의견만 쏟아냈거든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되겠다 싶어서 말을 아꼈던 거예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은 어떠시냐? 괜찮으시냐? 내가 가서 인사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병원비는 그럼 누가 내냐입니다. 제가 낸다고 하니까 왜 제가 내냐입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못하러 제가 내냐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가족이 없냐입니다. 미쳤나 싶었지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가족인데라고 소리를 빽 지르니 남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당신이 왜 한숨을 쉬냐고 따지는데 저더러 우리도 돈 모아야 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 다 퍼주냐고. 자긴 솔직히 갑갑하다나요? 저는 남편한테 당신한테 돈 달라고 할 것도 아니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해드리고 싶은 대로 해드릴 테니 헛소리 말고 관심 끄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란 작자가 뻔뻔하게도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남편은 연봉이 4천이지만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300이 안 됩니다. 반면에 저는 계절이나 월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 달에 500은 나와요. 결혼할 때 남편이 들고 온 돈도 저보다 적어서 각자 150씩 내놓고 생활합니다. 시댁 같은 경우 남편이 도와드리지 않으면 솔직히 어머님 생활이 어려워요. 제가 그거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남편도 어머님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반반 생활비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관리하게 된 거예요. 사실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부부라는 생각에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 버는지, 제가 얼마나 모았는지 남편에게 어느 정도는 오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절대로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자존심 때문이겠거니 하고 따로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아하니 남편은 지 돈도 지 돈, 제 돈도 마치 자기 돈이다. 우리 공동재산이다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공동재산이라 제가 원한다면 그렇게 쓸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저희 새아버지에 대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인색한지 겪고 나니 내 돈은 내 돈이라고 딱 틀어지고 지켜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인생이란 예측할 수가 없네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과 제가 갈라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하지요. 어머님께서 낙상으로 입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찬장에서 그릇 꺼내신다고 의자를 밟고 올라가셨는데 내려오시면서 휘청하셨던 모양이에요. 발목을 접지르셨고 머리를 부딪히셨습니다. 게다가 알고 보니 그동안 건강검진도 한 번 안 받아보셨더라고요. 연세도 있으시니 이것저것 검사할 것도 많아졌고 어머님이 저에게 나쁘게 하신 건 없지만 남편이 괘씸해서 모르는 척 했습니다. 다음날 이던가 남편이 저에게 우리 생활비가 얼마나 남았냐입니다. 생활비는 왜 묻냐고 하니까 어머님 병원비 내드려야 할 것 아니냐고 그래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걸 왜 생활비에서 내냐고 따졌어요. 남편은 가족이 다쳤는데 모른 척 할 거냐입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가족이지, 그러니까 당신이 번 돈으로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진심으로 황당하단 표정을 한 남편이 어머님이 왜 나한테만 가족이냐고, 너한테도 어머니나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면서 활용점정의 단어를 쓰더라고요. 넌 이제 우리 집으로 시집온 출가회인이잖아. 죽어서도 우리 집 귀신 되는 거야. 와, 어머님도 아니고 남편한테 이런 소리를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헛소리 할 거면 됐고 솔직히 털어놓으라 했습니다. 어머님 병원비 내드릴 돈도 못 모았냐고요. 슬쩍 한번 떠본 거였지요. 이 남자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최소한 생각이란 걸 하고는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런 재속도 모르고 한다는 말이 솔직히 말하면 이해해 줄 거냐입니다. 이해해 주겠다 하니까 실실 웃음이 없답니다. 공동 생활비 내고 제 용돈 좀 하고 어머님 한 달에 70만 원씩 드렸더니 남는 게 없더래요. 그러면서 일단 어머님 병원비 좀 저더러 내랍니다. 그리고 이참에 자기는 공동생활비 내는 것 좀 깎아달래요. 뻔뻔한 남편의 말에 저도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내가 너랑 결혼을 한 거지 너를 키워준다고 했냐고 따졌습니다. 생활비까지 내가 더 내가면서 당신과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리고 나는 뭐 어머님이랑 피 한 방울 섞겠냐고 출가회인 같은 소리 한다고. 그 집 귀신. 내가 미쳤냐고, 약 먹었냐고 악다구니를 썼네요. 내가 새아버지 병원비 좀 내겠다니까 눈 희번덕거리고 잔소리를 할 땐 언제고 당신 지금? 꼴 좋다고 진짜 따발총처럼 쏴붙였어요. 남편은 황당하고 어이가 없단 표정으로 절 보더니 질린답니다. 이런 여잔 줄 몰랐대요. 남한테, 그러니까 새아버지를 말하는 거지요. 남한테도 잘하길래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는 얼마나 깍듯할까 싶어서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아직 못 쓰겠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갈라서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아이고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하도 청약 타령을 해대서 혼인신고를 미룬 게 신의 한 수였네요. 서류 정리가 단초라니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훅이라고 해야 할지 엊그제 남편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시어머니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좋지 않다면서 저더러 돈 좀 빌려달라대요. 시어머니 생각하면 빌려드리고 싶었지만 아마 저희 새아버지도 이 상황을 아시면 빌려주라 하시겠지만 내키지가 않네요. 남편과 다시 엮이는 것도 싫고요. 본인이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면 저 말고 누가 빌려줘도 빌려주겠지요. 저는 당분간은 어머니와 새아버지 두 분께
그동안 받은 사랑 돌려드리는 재미와 기쁨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